북한이 사드 배치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로 뒤숭숭한 성주에서 북한 찬양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일 유훈이 북한 문헌에 수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양한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모진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드 국면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증명해주는 격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은 그 남과 부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아마 이번 사드 정국 이것을 이 박근혜 정부를 고립화시키려는 뭐 그런 하나의 전략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편으로 이 북한의 미사일이 성주 지역을 목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줌을 해가지고 성주 국민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네. 뭐 그러한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고도, 그 미사일의 그 고도 각을 좀 더 높이자 가지고 이 부산 이 김해공항이라든지 항이라든지 뭐 포항항 이런 것을 이제 겨냥하는 그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 각도만 높이면은 사드를 무용지물할 수 있다. 뭐 이것을 네.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북한에서 이러한 하나의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도 이 북한 이 미사일의 소위 말해서 위험성, 이것만 효용성보다도 위험성만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 네. 시급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서 북한 찬양 전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외부 세력들이 최근에 뭐 성주에서 괴담이라든지 뭐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충분한 소지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반정부 시위,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또 미군과 관련된 한미 동맹과 관련된 그런 이제 시위 때 이제 고의나 이제 존업으로 하는 시위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그런 행태도 보였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주 시민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제 막 물병 오름이 들어있는 물병 던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좀 이상한 구호를 외친다거나 군중을 선동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잡아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좀 개입을 해서 반정부 투쟁으로 좀 더 승화시키고, 그다음에 반미 투쟁으로 승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주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고요. 시위를 할 때도 이제 자기들 외부 인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대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일 날에 북한의 전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담백과 크기라고 하는데요. 뭐 세계가 흠모하고 따르는 절세 위인이다. 네. 김정은을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 앞뒤로 이제 컬러 천년색이 전단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14일인가는 에서 또 성주군 옆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네. 7차 당대에 관련해서 뭐 김정은에게 세계 여러 나라 이제 지도자들이 축전을 하고 꽃바구니를 이제 중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외부 세력이 거기에 갖다 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북한의 이제 전단 요즘에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흩어져서 거기가 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성주에서 반대 집회 때도 외부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진술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드 갈등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난의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논란과 관련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국민
화합,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어느 정도의 사드 갈등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통을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대통령께서 그 고뇌에 찬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표현의 대목 가운데 이런 사드로 의한 갈등 그렇게 그 크게 도움이 될까 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좀 그 이분법적으로 좀 이 그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비난이 흔들리면은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은 대안이 없고 네. 그저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담긴 소통,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현 정부가 이 비판을 얼마나 잘 그 받아들이면서 소통하는가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분열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 분열, 여기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뭔가 진단을 잘해야만이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면서도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북한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사드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제시하라. 물론 뭐 사도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에 있어서는 이런 이 국방력 튼튼한, 한미동맹 튼튼한 그런 지키는 것도 있지만도 예방 안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방 안보 차원에서는 대화와 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사드라든지 이 국방 튼튼한 있지만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초창기에 내셨던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안보와 협력의 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해법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김 의원님, 오는 24일부터 아세안 다자회의가 열립니다. 외교 수장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사드와 북핵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국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네, 뭐 이제 사드뿐만이 아니고요. 남중국해 문제가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또 북핵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융합, 그다음에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제 수반들이 모이는데 또 이 지역에 여기 모이는 이제 나라들의 미치는 영향력도 좀 각이합니다. 사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들은 중국이 편에 서 있고요. 또 일부 나라들은 이제 중국의 입장을 반대하는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드 역시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장국인데 네. 북한하고 뭐 아주 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 하에 있고요. 해서 우장 성명을 채택하는 것,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네. 그다음에 사드 문제도 이제 북핵으로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명에 담는 내용들 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많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드 중국하고 러시아 좀 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북한 핵 문제,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해서 이제 생긴 그런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선진화된 발전된 그런 미사일 체계다, 여객 네. 체계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핵 미사일 관련돼서 받고 있는 위협들을 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국제사회, 국제 무대에서도 네.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사드 배치 정당성 뭐 이런 것도 필요성 이런 것들을 널리 선전하고 알리는 그런 무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모이기 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좀 발휘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에 7차 당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외무상이 됐죠. 그리고 북한의 외교 수장이 돼서 처음으로 아마 국제 무대에서 네. 자기 외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의 진영 그리고 우리 한미일과의 또 진영으로서 이렇게 분리하고 거기에 틈새를 벌리는 그런 전략을 펼 것 같고요. 또 이번 최근민회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핵 지위, 핵 강국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번 계기에 그런 이제 자기들이 핵 지위를 전제로 한 대외 관계 모색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수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는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여기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상당 관철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 압박 공조가 네. 적어도 이 ARF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의 그 우리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해가지고 과연 그 중국이 얼마만큼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북 압박 공조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와야 되느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네. 이번 그 ARF가 아니겠냐 보여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상당히 그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더 나아가서 현안마다 네.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아마 남북 북미 외교수장들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또는 그 오찬만찬 장사에서 만날 수 있어도 의미 있는 만남 가능성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방금 현재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특히 이 이용호 외상은 일종의 그 최근에 인권 침해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미국에서 이 검명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뭐 그렇다면 아마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결하는 이것이 라오스에서 다시 대결을 연장시키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한 가지 더 부과한다면은 방금 우리 이제 김 의원께서 조금 말씀했는데 이 남북 간에 보통 대화를 하면은 네. 기먹거리 대화라고 있습니다. 기먹거리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네네. 이것은 뭐냐 했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이용호 외상이 대비 무대로서 네. 이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타 국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김정은 위원장의 교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뭐 그러한 하나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에 최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다 모인다고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화제를 북한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일의 유훈이 북한 문헌에 수록된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북한 문헌에 김정일의 유훈이 수록됐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예견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발간을 한 김종일 선집 중보판인데요. 네. 12쪽이 실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그전에는 이제 8월 뭡니까? 그 10월 8일, 네. 10월 8일 유언이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 8일에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12월 15일에도 한 그 담화 내용들을 수록을 했는데 12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네.
그 경제 일꾼들과 한 담화 내용을 동영상, 화면으로 해서 많이 내보냈고 이게 유은교시다. 그 다음에 그 사인한 문건이 있습니다. 통일 관련 문서. 그것도 이제 유은 마지막 문서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3대 세습, 권력 세습과 관련돼서 결국은 김정은에게 권력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군을 통치하고 장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선임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됐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정통성을 부각시키게 한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세습의 정당성을 더욱더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자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에 관한 기술이 무려 한 달락에 걸쳐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 고영희가 아니고 네. 고용이라고 네. 표현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고용희가 그 제일교포 출신으로서 무용수 이래가지고 네. 북한에서는 좀 더 그 낮은 신분 여기서 이제 김정은의 생물로서 좀 뭐랄까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통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 선직하면은 일종의 그 노동신문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사상 교양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문건이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실렸다 하면 이것은 북한에서 선대 유언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 시비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네. 뭐 그런 하나 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넷째 부인 복권을 생전에 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의도 선상에 봤을 때 앞으로 고용이 우상화 좀 더 심화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일교포의 무용수라는 출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뭐 이 김정은에 대한 그 대상을 두고 했는데 네. 어머니의 노력으로 공적으로 네. 이렇게 그 후계됐다는 것을 공적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출신 성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좀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 더 공적 운운한 거 봤을 때 앞으로 뭐 북한은 미화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미화를 해가지고 찬양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한편 북한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관에서 최근에 물품 상표나 겉포장에 십자가나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이걸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독교 관련 물건들, 네. 뭐 구호 물자랄지 아니면 지원 물자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적십자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상관을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적십자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는 당연히 아니까요. 근데 거기 십자가, 종교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의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어린이들이 그 종교와 관련된 그 문구가 있고 있는 티셔츠나 이제 가방 네. 이런 것들을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입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알려지면서 네. 또 당국에도 이제 알려지겠죠. 해서 그 통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영화들도 한 10편인가 금지시켰다고 해요. 일원용들 포함해서 과거에는 그 임꺽정이라고 네. 이제 반항하는 말하자면 제도에 반항하는 그 노래도 그렇고 내용도 그겁니다. 농민 봉기. 그다음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부자들 막 이렇게 물건을 빼앗고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우리 옛날 전통적인 그런 전설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 제한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반항심을 키운다. 그다음에 체제에 반항하고 제도에 반항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즘에도 영화에 대해서 뭐 장성택하고 연계됐다고 할지 주인공들이 네. 그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들 보면 외부 세계의 그 정보들을 너무 많이 주민들한테 준다고 할지 그런 것들 때문인지 어쨌든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시기 북한 당국이 자기들이 볼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네. 주민 동량이라 할지 아니면은 체제 이완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 이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다 차단을 하고 있군요.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요. 주민들의 노동력은 계속해서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에 대해서는 공포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실패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만이 누적된다면 터키 같은 쿠데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우리 또는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3년 내로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도 곧 붕괴, 불안 붕괴 예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3년도 장성택의 처형, 그 이후에 공보정치 이거 할 때도 북한은 붕괴되고 곧 2015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대전. 그런데 20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가 안 됐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쿠데타, 물론 조그만 0.001% 가능성이 있지만도 그것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 그것은 올바른 예상이 아니다 보이고 북한에서 쿠데타가 지금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의 군부들이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은 군부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조직들이 나름대로 총칼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무기 없이 쿠데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군부들은 이중 삼중으로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총과 칼, 무기 함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려면은 네. 거기에 있는 당의 정치위원이라든지 사령관이라든지 여기서 삼자가 나름대로 다 그 공동으로 합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북한에서 쿠데타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세습이 공고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쿠데타 가능성 낮게 보시는 걸로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